이 자리에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와 계십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입니다. 예. 이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1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 좀 어떤 일에 좀 중점을 두시고 일을 해 오셨습니까? 예, 지난 1년은 신정부 출범 첫 해로 농가 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 농업인 복지 정진을 농정 기조로 새 정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요. 첨단과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창조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법을 개정을 했고 농업과학기술개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은 앞으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주력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취임 이후에 이 현장 중심의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농업인들과 좀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문현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주 그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4회 정도는 현장을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1년 동안 35회에 걸쳐서 55개 시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55개 시군에 있는 그 농업인들도 만나고 또 관계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건의사항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농자재 산업계 CEO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또 농업인 단체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소통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을 통해서 이 농업인들이 호소하는 이 고민들을 직접 들으셨을 텐데 이 농업인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또 이 농업의 여건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이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좀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농가 소득이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 좀 올려서 올릴 방법이 없을까? 또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고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데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농업 여건은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요건이 있는데 크게 보면 위기적인 요인이랄까요? 그런 요인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상기상으로 재해가 빈발한다든지 최근에 강릉 지역에도 폭설이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FTA 자유무역 협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농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이런 좀 어려운 분야가 있고 이거를 또 다른 요인에서 보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농촌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요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도 늘고 있고 또 주 5일 근무, 주 5일 수업 이런 게 확대되고 또 교통통신이 또 이렇게 많이 발달하면서 시골의 농촌에 있어도 예전처럼 정보에 접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3시간 가면 또 다 이렇게 대도시에 접근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 요인도 있고 이런 요인은 앞으로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는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말씀드렸는데 FTA는 좀 위기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수출할 수 있는 아주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나라 옆에는 일본, 13억이 되는 중국, 동남아, 러시아 이런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잘 생산만 하면 이런 수출 시장으로서 아주
수출 시장을 개척해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인도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이 언급을 하셨지만 농업의 6차 산업화가 화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진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6차 산업이라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예. 이제 산업을 분류할 때 그 농업, 수산업 뭐 이런 1차 산업이라 예. 하고 그다음에 제조, 뭐 식품 가공 이런 건 2차 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이제 뭐 유통, 서비스, 판매, 뭐 외식 이런 거는 관광 이런 건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세 개를 다 합치면 6이 됩니다. 1, 2, 3을. 이게 4차 산업, 5차 산업이 아니라 예, 1, 2, 합쳐서 3을 6차 산업. 합치면 예. 6이 되고요. 곱해도 6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농업이 주로 1차 산업 생산 위주로 왔습니다만은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식품이 됩니다. 그럼 2차 산업이죠. 예. 또 현장에 가서 체험 관광, 수학, 뭐 또 향토 음식 이런 거하고 발전이 되면 지역 축제 연계되면 그게 3차입니다. 그러면 농업이 1차를 넘어서 가공하는 2차 또 그게 향토 음식, 체험 관광, 축제하고 연계되면 3차를 동시에 1, 2, 3차를 동시에 하게 되면 예. 그 6차가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할 때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 뭐 더 나아가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에서는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고 일자리도 좀 창출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농산물을 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공하려면 가공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예. 가공 기술이 필요하고 또 시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가공센터. 네, 가공 뭐 시설이 예. 또 뭐 분쇄한다든지 아니면 환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접을 짠다든지 하면 그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가공하는데 또 위생 수준이 또 위생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세한 농가에서는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가시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술센터에 가공할 수 있는 그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또 기술센터에 가면 또 가공 기술을 교육도 하고 전수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시제품도 만들고 교육도 받고 또 창업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2차, 3차 농업을 2차 가공, 3차 체험관광 외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뭐 향토 음식을 상품화한다든지 또 농촌 농장을 체험 교육 농장화 한다든지 하는 이런 데 필요한 기술도 개발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뭐 교육을 통해서 인력도 양성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예를 들자면 그 문경에 가면 오미자가 아주 유명하죠. 예. 우리나라 오미자의 한 45%가 문경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예. 문경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가공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래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체험도 예. 하고 그래서 문경은 지금 뭐 오미자 생산 가공 체험을 통해서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예. 또 예를 들면 강화도에 가면 사자발 약숙이라고 아주 예. 그 유명한 그 숙취해소에 좋은. 숙취해소도 예. 거기도 가면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또 농민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가공하는 센터도 그 안에 이제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는 횡성에도 가면 있고요. 안동에 가면 말을 또 안동에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이렇게 센터를 방문하셔서 교육도 좀 받으시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시제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농업인들은 이 FTA 체결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FTA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쟁력 강화가 저희 농업 발전에 아주 큰 화두인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TA는 이제 개방이 확대되면서 두 가지 위기도 되지만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되고 예.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예. 국내 시장을 일단 지키는 게 또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 수출을 확대하기 하는 게 중요한데 공격적인 좀 자세도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 경쟁력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춘다 할까요? 비용을 줄이는 그런 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품질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채소 같은 걸 하다 보면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지중 저수유를 이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 생산한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산물들은 대부분 이제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선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저장 기술 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저장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O2 이산화탄소 처리를 하면 저장 기간이 이제 더 2배 정도로 길어져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기술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FTA에 대응해서 이 과수와 채소의 이 생산성 향상 등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농지청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예, 과수 채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야 경쟁력이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자도 개발해야 되고 재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저장 가공 기술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병에 좀 강한 종자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추를 예를 들어 보면 고추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러 터진다고 하죠. 그렇죠. 상품화가 안 됩니다. 그게 탄저병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고추 탄저병에 이제 강한 품종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상업화할 단계에 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각종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그런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배 기술도 좀 필요한데 배추 같으면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 재배 시설이라든지 또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 모종을 옮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직파해서 계속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품종, 재배 기술 또 저장 기간을 늘리는 기술, 또 부패를 줄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과수 채소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FTA 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올해 말에 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또 맞게 되지 않습니까? 예. 국민 식량의 이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응 방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쌀은 아직 전면 개방할지는 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월 말까지 이제 방향을 정해서 9월까지 이제 WTO에 통보를 해서 이제 검증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그 쌀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민들의 주식이고 아주 중요한 그렇죠. 식량으로서 중요하고 농가는 또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이제 밥쌀용 쌀의 소비가 지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좀 촉진할 수 있을지 또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용도에 맞는 쌀 품종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담그는 데 적합한 품종, 설경벼라든지 아니면 국수 만드는 데 적합한 품종, 또 빵 만드는 데 적합한 품종, 과자 만드는 데 적합한 품종 이런 용도별 품종을 개발해서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쌀은 밀은 밀가루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은 쌀가루로 유통. 쌀가루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쌀가루로 유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빵집하고 떡집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빵집은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집은 쌀을 사서 자기가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루로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면적도 또 많이 필요하고 설비가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설비비라든지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도 밀처럼 가루로 유통하는 게 소비를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쌀 가루에 그 용도별 품질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이거는 이런 품질은 뭐 이런 거 만들 땐 이런 품질을 쓰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품질 기준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또 쌀은 가루로 만드는 게 밀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밀은 이제 건식 제분이라 해서 그냥 밀을 그냥 빻으면 되는데 쌀은 불켜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섭식 제분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쌀도 밀처럼 그냥 건식으로 제분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쌀도 가루 형태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기준도 만들고 가공 기술도 대량 생산하는 기술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제가 알아보니까 한 23.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이 통계가 있던데 이 식량 자급률 이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게 이제 예. 큰 저희 농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예. 그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쌀은 저희들이 주곡이면서 자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특별한 그 흉작이나 이런 게 안 되면 한 90% 이상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급률이 낮은 게 밭작물들이 대부분 자급률이 낮습니다. 예. 밀이라든지 옥수수, 뭐 콩, 또 잡곡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을 자급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이라든지 잡곡 이런 거에 이제 그 수확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다수확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그 용도에 맞는 품종 이 밭작물의 잡곡이나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용도에 맞는 또 적합한 품종을 개발을 하고 또 하나는 밭작물은 기계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예. 벼는 지금 거의 95% 기계화가 돼서 모를 심는다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수확한다든지 다 기계화가 돼서 그 연로하신 분들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다 하니까. 예. 근데 밭은 뭐 고추를 비롯해서 참기름 다 일일이 손으로 따고 심고 해야 돼서 예.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성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뭐 참깨, 콩 이런 게 다 여성분들이 하는 게 많아서 그리고 기계화가 현재 뭐 밭을 가는 정도 이런 정도 기계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55%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쌀은 지금 95% 정도 기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밭 작물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밭작물 기계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콩수확기 또 참깨 수확기 이런 거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 시연회도 했고요. 그래서 또 기계화를 하려고 하면 기계도 개발을 해야 되지만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콩 같은 게 그냥 이렇게 뭐 덩굴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기계화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서서 크는 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기계화를 위해서는 재배 양식이 또 통일이 돼야 됩니다. 뭐 밭고랑 넓이가 다 지역마다 다르다든지 이러면 기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배 양식도 통일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밭작물을 빨리 기계화를 해서 노동력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료용 곡물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곡물 자급률을 낮추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그 사료용 곡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풀사료라고 하는데 그 조사료, 풀사료를 많이 심어서 좀 대체하기 위해서 그 겨울에 보면 노는 땅이 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모작 또 일부 남부 지방에는 산모작도 지금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노는 논밭을 활용해서 풀사료를 많이 심어서 좀 사료용 곡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64%가 산입니다. 그 산을 어떻게 좀 그 축산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산지 초지라 할까요? 뭐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 들어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폭설이 또 있었고 또 홍수도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기상이 좀 자주 발생하는데 재예방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기상 이변이 아주 거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 그 한반도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1.8도씨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더 저거한 것은 앞으로 2050년까지
한 30여 년 남았습니다만은 3.2도 정도가 평균 더 올라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 이 농작물은 특히 이제 토양, 온도 이런 데 영향이 많습니다. 그 특히 이제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작물 재배선이 한 80km 정도 북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주에 있던 배가 뭐 안성 이런 데 지금 많이 와 있고요. 그렇죠. 대구 영천에 있던 사과가 지금 뭐 영주, 충주, 청주 이런 데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작물이 지금 북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2050년 가면 아마 사과배는 북한으로 아마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상기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기상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북한으로 나가서 남한에는 사과를 못 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사과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온에 잘 견디는 품종, 또 뭐 가뭄에 잘 견디는 품종, 또 병해충, 이상기상에 잘 견디는 품종, 이런 품종들을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항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 뭐 무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면 고냉지에 무배추를 심을 면적이 계속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묵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온이라든지 이런데 잘 견디는 뭐 무배추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상기상이 오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 할까요? 뭐 태풍이 언제 올 것 같다, 뭐 눈이 얼마나 올 것 같다는 미리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미리 알아서 농가가 이제 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상 관측망을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47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2017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상청이 하는 기상 외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1조 라형이라든지 1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사전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열대화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망고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이런 현재는 심기지 않지만 앞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 이거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물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최근 귀촌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에서도 역시 또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1955년생부터 63년생 그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던 데에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한 700만 명, 10만 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은퇴할 시기가 이제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 할까요? 또 그러면 또 주 5일 근무, 뭐 교통통신이 발달된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과 맞물려서 귀농귀촌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만 7천 가구가 귀농귀촌을 해서 인원으로 보면 한 4만 7천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은 뭐 저희 농업 입장에서 보면 국토의 균형 발전 또 새로운 인력의 공급 이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농사 안 지어보신 분이 갑자기 할 수 그래서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작목을 할 건지 또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은 또 기존에 또 이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뭐 융합한다 할까 화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농업 농촌에 대한 좀 이해 뭐 또 뭘 할 건지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라고 지금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면 원스톱으로 뭐 상담도 해드리고 관련 그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뭐 또 정부의 정책 또 교육을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returnfarm.com이라고 거기 들어가시면 각종 그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활용하시면 귀농귀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희들이 상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담하신 분 중에 16% 정도가 귀농귀촌을 실제로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을 받고. 예. 뭐 저희들한테 이제 우리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사후에 해보니까 추적조사를 네,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한 16% 그중에 16%는 실제로 귀농귀촌을 했고 나머지 한 50%는 아직 준비 중이고 뭐 일부는
포기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이 농업의 산실이자 역사인 농촌진흥청이 올 7월에 전주로 이전을 앞두고 있죠. 지금 현재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주 완주에 있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2011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공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은 금년 7월부터 이제 7, 8월에 이사를 할 예정이 있고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은 내년 2월에 그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한 3월에는 내년 3월에는 이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떠난 자리에 또 이 농진청의 현재 일부 기능을 수행할 중부농업연구소가 또 설치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뭐 현재 이제 농업은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또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온도,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하고 북부 지역에 대한 농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뭐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인원이 잔류해서 계속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잔류 인원은 뭐 한 7, 8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과 연구실의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수도권 또 소비자가 특히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은 이런 소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또 향후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거에 대비해서 북방 농업이랄까요? 이런 데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쉽지만 이 준비된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작년에 수립한 계획과 지침에 따라서 국민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 현장 중심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 현장 지원단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도 듣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해소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특히 또 금년에는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또 첨단 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창조농업 실현 이런 데 중점적으로 둬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 소득도 높이고 또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학습이랄까요,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인들도 기술 수준, 경영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술 수준, 경영 수준을 높여서 첨단 기술 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땅값도 비싸고 그 영농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술 농업을 하지 않고는 이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과 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교육 이런 걸 꾸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근에 있는 그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를 큰 시장을 활용해서 수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